안녕하세요. 제3절 비유동자산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재고자산에서도 취득원가 이미 다루어 보았고요.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요.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포함되는 취득부대비용, 맞죠? 취득부대비용의 사례가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문으로 자주 등장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것들도 취득부대 비용에 속한답니다. 외부 운송비 아시죠? 퀵비, 택배비 이런 것들 당연히 취득부대 비용이고요. 설치하려고 돈 든다 그런 것도 취득부대 비용.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이런 것들도 취득부대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설계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물건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짜잘짜잘한 수수료들 전부 다 취득부대 비용이랍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것도 취득부대 비용이래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유권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랍니다. 취득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취득세라는 게 실무에서 워낙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넣으면 해당 자산 취득원가로 넣자. 아시겠죠? 반면 세금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있답니다. 실제로 내가 이 세금을 내보면 너무나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세금을 안 내본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인데 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성격들은요. 세금인데 언제 내냐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랍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들은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됐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료, 보관 비용 이런 지출들도 취득 과정에서 드는 게 아니고 취득이 끝나고 나서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지출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기출 포인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취득 부대 비용 아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산답니다. 1억 원짜리 건물을 산다. 건물 사려면 보통 공인중개사 통해서 건물 알아보고 사죠. 그래서 건물 살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100만 원을 이제 준답니다.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라고요? 1억 플러스 100만 원, 한 1억 100만 원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된다. 아시겠죠? 이 부분 실무에서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똑같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준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사무실로 쓰려고 월세로 줄 만한 임차할 만한 건물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건물 구해서 이제 그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월세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따박따박 주기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건물 사용할 사무실 구할 때도 임차할 사무실 구할 때도 공인중개사 끼고 구한다 그죠? 그러면 그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준다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5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이제 월세 따박따박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면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건물 살 때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월세로 임차할 사무실을 구할 때 내는 건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고 회계,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출도 그 성격에 따라서 회계 처리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제 빈도가 없었는데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메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if 만약 임차할 사무실을 구할 때 내는 공인중개사는 뭐 이렇게 딱 메모하시고 땡땡 정답은 수수료 비용, 해당 비용으로 제한다. 이렇게 메모해 주셔도 좋겠다. 됐죠?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각종 다양한 형태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케이스별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해 보자입니다. 회계 처리를 딱 분석하면 취득원가가 얼마지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딱 계산되겠다. 그죠? 자, 봅시다. 먼저 외부 구입입니다. 뭐 여기 제일 많겠죠. 돈 주고 산다 이겁니다. 건물을 2만 원에 외상 구입하고요. 건물 구입과 관련해서 취득세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건물 사는 겁니다. 차변에 건물 적으면 되고요. 자, 외상으로 샀는데 건물 사는 거, 유형자산 사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죠.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 원재료를 사거나 제품 파는 거, 그런 것들이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사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외상일 경우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대변에 현금 1,000원 기록하면 되겠다. 그래서 취득세도 건물 취득 원가로 포함하니까요.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2만 1,000원이 된다. 2만 원 플러스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별도 비용으로 기록 안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봅시다. 자가 건설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자, 사례 1월 11일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공사 착수금 3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고요. 금액 3만 원. 차변은 뭘로 기록하자고요? 아직 건물이 완성 안 되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한다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사무실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공사 끝났고 잔금 5만 원 주었다. 대변에 현금 5만 원. 돈 주었으니까 그죠?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자, 건물이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건물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차변 쪽에 건물로 기록을 한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에서 온 3만 원과 잔금으로 준 5만 원 합한 8만 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당연하지 뭐.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처음 공사 시작할 때 3만 원 주고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이제 당좌 예금 즉 수표 걸어서 줬다. 뭐 그게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돈 준 거죠. 3만 원 처음에 주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5만 원 줬다. 토탈 8만 원 주었으니까 건물 취득 원가 8만 원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별거 아니죠. 무상취득이라는 거래가 나오네요. 다른 게 아니고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봅시다. 9월 15일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시가 5만 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취득세 2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5만 원짜리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하나도 안 들었죠. 그렇다고 취득원가를 0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엄연히 5만 원짜리 토지가 우리 회사의 재산으로 플러스 됐습니까? 당연히 5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무상 취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원가는 뭘로 기록하자? 공정가치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취득하면 소유권 우리 걸로 넘기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겁니다. 취득세 얼마 들었다고요? 2천 원 현금으로 들었답니다. 대변에 현금 2천 원 이렇게 기록하고 따라서
토지 취득원가는 5만 원 플러스 2천 원, 5만 2천 원이 되겠다. 그리고 공짜로 받은 부분 5만 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기분 좋죠.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때 계정 과목 이름은 자산 수증이익 5만 원 된다. 됐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게 결론이랍니다.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 말이 어렵죠. 현물 출자 나중에 자본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거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을 때 현금 또는 보통예금 형태로 출자를 보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를 기록한다. 자,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주식에는 주식마다 액면금액이 적혀 있거든요. 그 액면금액 의미는요. 법적으로 최소한 요만큼은 내라라고 정해져 있는 법정 최소 납입 자본금의 의미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납입금이고 실제 주가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하는 회사 A 회사 주식이 있다. 주가가 150만 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보면 액면금액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다고. 그래서 주가와 전혀 다른 금액이 액면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답니다.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요. 실제 주가하고 액면금액 차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한답니다. 나중에 자본편에서 배우게 되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뭐라고요? 주가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볼게요. 2월 25일 날 주식 10주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랍니다. 요거를 발행하고 공정가치 8만 원의 토지를 현물 출자 받았답니다. 자, 주식을 얼마짜리 발행한 겁니까? 자, 보세요. 현금 또는 보통예금을 8만 원짜리 받으면 8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주주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일반적인 출자와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을 출자받는데 이 케이스는 토지라는 유형 자산을 우리가 출자받았다.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이름 어떻게 부른다고요? 현금 출자가 아니고 현물 출자라고 부른다. 됐죠? 차변에 현금 보통예금이 아니고 토지가 기록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출자에 대한 회계처리하고 똑같습니다. 자본편에서 열심히 배울 거다. 차이가 있다면 차변이 토지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대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주가만큼을 대변에 기록한다. 그리고 자세히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쪼갠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8만 원짜리 토지 받았으니까 현금 8만 원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8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회계처리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물 출자 회계처리. 그러면 결론 이렇게 내릴 수 있겠네요. 현물 출자로 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뭘로 기록한다? 토지의 공정가치. 시중가격 그걸로 기록을 한답니다. 무상취득하고 똑같다 그죠?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처리한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말로 쭉 적으면 굉장히 좀 이거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별거 아니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6번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입니다. 엄청 이름이 기네요. 별게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답니다. 돈 빌리면 이자가 나갑니다. 이자 나가면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비용 인식하면 되겠다. 그게 원칙인데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때로는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이자를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랍니다. 자, 요건을 두 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억, 니은으로. 자, 기억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완공
전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이자가 생겼는데 이게 아직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주는 이자다. 그때만 이러한 회계 처리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니은은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뭐라고? 비용 처리가 원칙이라고. 이게 예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회계 처리하려면 몇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러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 요건은 우리 출제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그냥 법 소정 요건 정도로만 그냥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자가 건물 완성되기 전에 내는 이자이어야만 가능하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완공 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6월 2일 은행에 공장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되었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다 이거죠. 10,000원.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장 건물의 착공일은 금년 1월 30일, 준공일, 완공일은 내년 10월 14일이다 이겁니다. 아직 완공되기 전이고 이자 나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요 회사는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즉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 차변에 이자 비용 말고 뭘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더라.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 뭐라고요? 아직 건물 완성되기 전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설명은 좀 길었으나 회계 처리는 별거 아니다. 그냥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자.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기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론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론편 나올 때는 항상 키워드가 완공 전 그게 키워드. 됐죠. 자, 다음 유형 볼게요. 국공채 의무 매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유형 자산을 구입할 때 법에 따라서 국채, 공채 같은 유가증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회계 처리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사례 바로 볼게요. 업무용 차량을 10만 원에 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취득하고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공채 액면가액이 5,000원 적혀 있답니다. 요거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취득했는데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취득할 당시에 공채의 공정가치 시장 가격은 3,000원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리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공채 채무증권이고 유가증권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요거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공채를 5,000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시장 가격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3,000원밖에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2,000원 비싸게 주고 샀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지. 결론은 뭐라고요? 자, 우리가 그 공채를 사고 싶어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공채를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대요. 자, 차량 가격인 10만 원만큼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채 산 가격 5,000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0원 기록하면 되겠죠. 대변은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차변이야.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과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딱딱 해야 되는데 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요게 고민스럽다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유가증권 해당 계정 과목은 금액 뭘로 적으라고요? 실제 돈 준 게 아니고 실제 시장 가격인 3,000원으로만 적어라. 그리고 2,000원 비싸게 준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우리가 요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이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살려고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2,000원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다. 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차량 가격인 10만 원과 비싸게 준 부분 2,000원 합해진 10만 2천원이 된다. 요게 결론. 그래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액이라는 부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비싸게 준 부분 2,000원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게 결론이다.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시험 잘 나오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꽤 높거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채를 액면가액인 5,000원 주고 산 건데 왜 시장가치는 3,000원밖에 안 되나요? 가끔 질문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국채, 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또는 공채, 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런 채무증권, 국채, 공채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영리로, 영인 상태로 발행이 된답니다. only 원금 부분, 액면가액만 적혀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는 액면에 5,000원 적혀있다고요? 요 말은 자, 만기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공채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2년 후에 5,000원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증권을 발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장 가격은 5,000원보다 싸겠죠. 5,000원이라는 금액은 2년 후에야 들어오는데 지금은 당연히 3,000원 정도로만 주고 사고 팔 것이다. 그러면 차이 나는 2,000원을 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만기까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이자의 성격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채, 공채는 액면 금액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취득할 때는 법에 따라서 액면 금액으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는 부분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은 요 유가증권 계정 과목 처리하지 말고 해당되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처리하자. 그게 요 회계 처리의 의미이다. 됐죠. 그 다음 유형 봅시다. 토지 건물의 일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구입은요, 두 가지 유형의 물건을 같이 산다라는 게 일괄 구입이랍니다. 부동산, 즉 토지 건물은 토지 따로 거래, 건물 따로 거래가 아니고 토지, 건물 같이 거래되는 성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일괄 구입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다시 나눌 수 있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토지,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건물, 토지 다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스. 밑에 있는 거는요. 토지, 건물 샀지만 우리 목적은 뭐라고? only 토지만 사용한답니다. 즉 우리가 공장, 건물 지으려고 토지, 건물을 샀다 이겁니다. 자, 토지, 건물 샀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토지인데 토지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답니다. 그거 우리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공장 세울 거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자. 첫 번째, 토지, 건물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례 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25만 원에 현금으로 일괄 구입했답니다. 취득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이랍니다. 자, 토지가 30만 원짜리고 건물이 20만 원짜리다. 사실은 두 개를 샀으니까 5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25만 원에 지금 산 케이스 될 겁니다. 돈이 얼마 나갔다고요? 25만 원만 돈이 나갔다. 그러면 토지, 건물, 계정 과목에 대해서 취득 원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얼마로 기록해야 되냐 이거지. 공정가치인 30만 원, 20만 원으로 기록하면 차변 대변이 안 맞죠? 할 수 없다. 대변, 돈 나간 금액에 맞춰서 안분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 기준으로 안분하겠습니까? 시장 가격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 30만 원, 20만 원이니까 비율이 3대 2 되겠죠? 그래서
25만 원에 대해서 3대 2로 쪼개면 되겠다. 25만 원 곱하기 5분의 3 하면은 15만 원 되고요. 25만 원 곱하기 5분의 2 하면은 10만 원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안분하자라는 게 토지, 건물 모두 사용에 대한 일괄 구입 회계 처리. 전혀 어렵지 않죠? 당연한 회계 처리. 밑에 토지만 사용,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토지만 사용하는 케이스. 점으로 땡땡땡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공장 건물 지으려고 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려고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을 샀다. 사자마자 허름한 건물 바로 부숴버리고 땅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공장 건물 지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만 판 게 아니고 허름한 건물까지 같이 판 거니까 토지, 건물 같이 판 걸로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뭐 증빙 같은 걸 발행할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건물값도 엄연히 주는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값은 뭘로 하라고요?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할 필요 없고 only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그게 첫 번째 땡으로 정리한 포인트. 건물은 철거해서 사용 안 할 거니까 건물 구입 가격도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허름한 건물 부수는 거. 그게 건물 철거 비용이죠. 그 다음에 건물 부수고 나면 여기저기 막 돌덩어리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다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땅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런 거를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한다 할 때 정자입니다. 땅 지자입니다.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짜잘한 지출들이 생긴다 겁니다. 인력회사 불러가지고 건물 부수고 돌 치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회사에서 주는 돈 지출이 생기는데 이거 뭘로 보자고요?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부대의 비용으로 보자. 즉 자산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토지라는. 됐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자, 건물 부수고 나면 철근 같은 거 막 나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엿장수 아저씨한테 바꿔 먹어야 되겠다. 엿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돈을 좀 받아 먹어야 될 것이다. 취득 원가는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케이스는 뭡니까? 철근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자? 어쨌든 이거는 별도 수익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 엿바꿔 묻는 행위 자체가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돈 들어오면 엿바꿔 먹고 돈 들어오면 그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하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그 회계 처리할 때 포인트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출제 가능, 실무적으로 실기편도 출제 가능. 됐죠? 사례를 볼게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 즉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즉 우리 공장 지으려고 또는 뭐 사무실 건물 지으려고 토지 샀다 이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25만 원에 현금으로 일괄 구입했고요. 자, 기존 건물 부수는데 철거 비용으로 2만 원, 그 다음에 땅 평평하게 하는데 1만 원 현금으로 추가 지출이 되었답니다. 철거한 건물에서 부산물, 철근이 나와서 5천만 원 깎아 먹어서 현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됐죠?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현금 얼마 나갔습니까? 자,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는데 25만 원 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 토지 정지 비용으로 3만 원 나갔습니다. 토탈 28만 원 나갔다가 깎아 먹어서 5천 원 들어왔으니까 27만 5천 원 돈 나갔다. 대변에 현금 27만 5천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요. 자, 27만 5천 원 뭘로?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계 처리 끝.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지? 회계 처리는 간단하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다음 유형 봅시다. 이번에는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을 철거한답니다. 우리가 이미 장부의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물, 회사의 자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 건물을 이제 철거한답니다.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거래. 건물이 오래되면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겁니다. 거기 포인트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별게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돈 하나도 안 받고 어디 팔아먹은 걸로 회계 처리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으니까 어디에 처분한 거다. 그런데 돈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지. 영원 받고 유형자산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하자. 이게 결론이다. 그리고 건물 부수는데 돈 들겠죠. 인력회사에서 인력회사에 이 건물 좀 부숴주세요 라고 부탁할 거다. 그때 돈 든다. 이것도 뭘로 처리하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뭐 두 가지 포인트에서 동그라미 할 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것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됐죠? 사례 봅시다. 본사 사옥을 신축하려고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 건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 취득가액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8만 원. 좀 이따 감가상각 누계액 배울 겁니다. 자, 건물 사면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야금야금 가치 감소분을 기록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식한 가치 감소분이 18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대요. 구 건물 철거 비용으로 2만 원 현금이 또 나갔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자, 이런 회계 처리 잠시 후에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에서 열심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차감 항목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다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결국은 대변에 30만 원 기록되고 차변에 18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 순회로 따지면 12만 원만큼이 대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자산의 감소인데 얼마가 감소된 거라고요? 12만 원 감소된 거다. 그 12만 원 의미는 애당초 3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까지 가치가 18만 원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순수한 가치로 보면 12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봤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 그리고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차변에 0. 그래서 12만 원짜리 물건을 돈 하나도 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12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2만 원만큼 또 인력회사에 돈 주는 거 지출이 더 발생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계산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2만 원 플러스 2만 원, 14만 원이 된다. 요 회계 처리다. 됐죠? 자, 지금은 다소 이게 뭐지 잘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결론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 유형입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분계 그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막 보니까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자산의 교환이랍니다. 이번에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던 물건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물건끼리 막 교환한다 이겁니다. 이게 교환이죠. 교환일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자, 교환의 회계 처리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답니다. 이종 자산, 서로 상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자로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랍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랑 기계장치하고 건물하고 다르죠.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교환하는 게
이종자산의 교환이고요. 동종자산은 종류가 같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랑 저쪽에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서로 맞바꾼다. 이게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랍니다. 자, 두 개를 나누어 봤을 때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진답니다. 자, 접근 방법은 이겁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 키워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교환한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랑 저쪽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랑 서로 맞바꾼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장부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기계장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름의 자산인 건물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 기계장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용 용도가 끝났다 안 끝났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죠. 그 기계장치는 없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기계장치를 넘겨줄 때 새로 우리가 받는 건물을 돈으로 보면 되겠죠. 돈 대신 건물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건물을 받고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처분 손익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왜? 사용 용도가 끝났으니까. 말 되죠? 그 반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가 없어지지만 상대방한테 받는 것도 또한 기계장치다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의 용도, 쓰임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본다 이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로 사용하던 그 일을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로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직 처분한 걸로 보지 않겠다. 됐죠?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좀 이따 분계를 구경해 볼 거거든요. 분계를 구경해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답니다. 내가 준 물건의 공정가치로 새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이 기록된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상대방 가지고 있던 건물이랑 맞바꾼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뭔가 금액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금액은 뭘로 기록된다고요? 내가 저쪽에 준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아니고 시장가치 있죠. 공정가치로 새로 취득한 건물의 금액이 기록이 되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반면 동종자산 교환일 때는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기계장치 주고 저쪽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받았을 때 새로 우리가 가지고 온 새로운 기계장치에 대해서 금액을 기록을 딱 하다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내가 저쪽에 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시장가치가 아니고 애당초의 장부금액이 있죠. 그 금액만큼이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기록이 되더랍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이걸로 취득원가가 기록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결론일 뿐이고요. 요 결론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냐 안 하냐. 요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 쳐주십시오. 둘 다 외우기 헷갈리면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이종 자산은 기존에 있던 자산의 쓰임새 끝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반드시 인식한다.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동종자산은 그와 반대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남겠지. 됐죠. 이렇게 결론 먼저 정리했고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종자산 교환이네요. 당사 A는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공정가치 19만 원짜리 요거를 현금 만 원, 고 기계장치와 현금 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줬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다. 자, 요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자, 회계 처리 보기 전에 제가 큰 틀의 그림을 보여줄게요. 내가 A고요. 상대방이 B입니다.
나는 기계장치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 건물 가지고 있답니다. 요거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다. 자, 기계장치 애당초 얼마 주고 사온 거라고요? 30만 원 주고 사온 거고 지금까지 가치감소분이 16만 원 기록이 돼가지고 순수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14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거는 장부상의 상황일 뿐이고요. 자, 이 기계장치를 오늘 당장 외부에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 받는다고요? 그게 공정가치지 뭐. 얼마? 19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요 기계장치는. 자, 그러면 요 물건을 상대방한테 줬다 그죠? 그리고 돈 대신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받았다. 일종의 처분이다 이겁니다. 요 기계장치 쓰임새가 끝났으니까 외부로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하면은 처분 이익을 얼마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요? 장부에 14만 원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외부 시장에 갖다 팔면 19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 19만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비로부터 받았다.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건물로 받았다. 그것만 시장에 돈 주고 갖다 파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처분 손익은 일반 시장에 돈 주고 갖다 파는 거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 나와야 되겠다? 19만 원 빼기 14만 원, 5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 되죠? 14만 원짜리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19만 원 주고 거래가 되니까 19만 원 주고 판 것이다. 따라서 5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다고요. 이게 결론 먼저 딱 쥐고 있으면 회계 처리가 눈에 딱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 열심히 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5만 원이 나와야지만 내가 맞게 회계 처리한 것이다 이겁니다. 말 되죠? 자, 그리고 계속 분석해 볼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19만 원짜리 물건이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얼마짜리라고요? 20만 원짜리랍니다. 상대방한테 받는 거는 20만 원이고 내가 주는 거는 19만 원이다. 그러면 교환이 되겠습니까? B가 바보가 아닌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싼 물건 받으면서 비싼 걸 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뭘로? 현금으로 추가로 줄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A는 19만 원짜리 기계를 주면서 20만 원짜리 받을 거니까 만 원 현금을 추가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환 거래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 공정한 거래가 되려면 내가 주는 거랑 저쪽에서 받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A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가 없어집니다.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기계장치 감소 기록할 때 취득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둘 다 없애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이고요. 이러한 회계 처리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유형자산의 처분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로직 미리 한번 소개해 두었네요. 그래서 취득 원가도 없애야 되고요.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된다.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14만 원짜리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대변에 기록되는 것이다. 자세하게 쪼개면 대변의 취득 원가 부분 3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이게 없어지고 14만 원짜리 자산이 없어지고 추가로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만 원. 자, 기계장치 주고 건물이 들어왔다 그죠? 차변에 건물을 적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5만 원 생긴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로 기록될 수밖에 없냐면 20만 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고 요 금액을 분석해 보면 이렇답니다. 내가 제공한 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아니고요. 공정가치 19만 원 플러스 현금 추가로 줬으니까 만 원 더 해야 되겠죠. 19만 원 플러스 만 원 그 금액으로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가 결정이 되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키포인트로 정리했을 때의 상황
그대로 확인이 된다. 그죠? 요게 결론이다. 요게 이종자산 교환에 대한 회계 처리.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요게 핵심 키워드.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막 문구로 정리한 부분 가지고 막 문장을 외우고 첫 글자 따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룻밤 자면 까먹습니다. 안 되고요. 철저하게 논리를 이해하면서 키포인트를 정리해 둬야 됩니다. 됐죠. 이제 동종자산 간의 교환 볼게요. 사례 봅니다. 당사 A는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공정가치는 2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를 B사에 제공하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공정가액 20만 원짜리를 취득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는 것도 기계장치, 저쪽이 우리한테 주는 것도 기계장치,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A고요. 기계장치 가지고 있고 B가 기계장치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취득원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해서 장부금액으로는 14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내다 팔면 얼마짜리라고요? 이게 20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됐죠? 상대방 B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20만 원짜리 물건이고 저쪽에 가지고 있는 것도 20만 원짜리 물건이니까 서로 맞바꾸는 교환 거래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됐죠? 자, 종류 똑같다. 서로 교환했다.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한다고요. 왜? 기계장치라는 요 자산의 쓰임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로 하던 일 새로 받은 기계장치로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게 결론이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대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없앴으니까 취득원가 대변에 기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순액으로 따지면 14만 원이라는 요 부분이 대변에 기록된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회계처리 끝났죠? 남은 회계처리는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요 계정 과목만 금액 채우면 된다.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금액을 14만 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요 14만 원을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내가 저쪽에 넘겨준 물건의 뭐 장부금액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 내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 뭐라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전혀 인식 안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쥐고 있으면 어떻게 시험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 지금까지는요. 교환 거래에 대해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인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지금까지 낮았는데요. 점점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을 내고 싶어 하는 추세가 보니까 앞으로는 출제 빈도가 지금과 달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요거 많이 틀리겠죠? 여러분들은 꼭 맞춰서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을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어.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면 다 맞추었으면 좋겠다. 됐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환에 대한 회계 처리와 키포인트들 정리했고요. 자, 부연해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장이 있거든. 그 부분 혹시 이론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동그라미 1번 이종자산 간의 교환 말로 되어 있는 설명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이 부분까지 반영해가지고 취득원가 계산해야 되고 요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 뒷부분요.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답니다. 자,
요 위에 케이스에서요. 자, 내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했는데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하고 시장가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 금액만큼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했었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주는 물건의 시장가치를 모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처분 손익을 인식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로 딱 적고 그리고 공란을 금액을 구한 다음에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면 내가 주는 물건의 공정가치하고 거의 유사한 값이 처분 손익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랍니다. 당연하지. 내가 주는 물건이랑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물건이랑 서로 공정가치가 비슷해야지만 서로 교환이라는 게 성립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도 있더랍니다. 그리고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 말로 되어 있는 설명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교환에서 현금 같은 게 끼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물건의 공정가치가 조금 다르면 그 차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맞죠? 자, 그때 현금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맞는데 혹시라도 현금 금액이 커버리면 보세요. 서로 유형자산을 주고받는데 현금 금액이 상당 부분 커버린다. 그러면 그게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기계장치를 주고 저쪽이 나한테 기계장치를 주지만 그 사이에 현금이라는 다른 종류의 자산이 끼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동종자산 교환이 아니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거입니다. 그런 말이 그 일반 기업의 기준의 문장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론편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문장 정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죠? 그런다면 각종 다양한 유형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학습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점수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 내용은요.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